하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될 수도 있었겠죠. 네, 지금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 열심히 들여다보면 저게 지금 빨간 이렇게 색깔이 보이시죠? 저게 전부 온몸에 지금 피로 다 피칠이 돼 있는 거예요. 폭행 피해를 당해가지고. 그리고는 이 폭행을 한 이제 그 아이들은 대다수가 여자 아이들로 구성된 가해자들이었고요. 다수가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소년법에 대해서 꽤 많이 알고 있었고 지금은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귀가 조치되어 보호관찰소만 방문을 하면 되는 상황이지만 혹시 만에 하나 소년원에 끌려 들어가는 건 아니겠는가 이거를 이제 선배한테 조언을 구하듯이 서로 간에 이제 물어본 내용이 지금 이 문자의 내용입니다. 그런 이제 주고받고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폭행을 하면서 돌아가면서 이 저렇게 출혈을 할 때까지 폭행을 잔인하게 하면서 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우리가 너무 적나라하게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제 내가 들어갈 것 같아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들어간다는 얘기냐 얘네들이 들어가는 게 뭔지는 알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냐 하는 궁금증을 가지면서 이 소년법은 그럼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느냐 소년원은 가는 게 좋으냐 안 가는 게 좋으냐 소년원을 가고 나서도 지금 이런 일을 또 하면 어떡하느냐 하는 종류의 그런 논쟁을 일으킨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비슷한 사건 중에 강릉에서도 집단 폭행 사건이 있었어요. 폭력 동영상을 어디다가 이제 웹하드가 워낙 아무거나 막 올릴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어디다가는 이제 올렸겠죠. SNS에도 동영상을 올릴 수 있게 돼 있고. 이렇게 올려놓고서는 얘네들이 나눈 얘기가 더 걸작인 게 이렇게 올렸으니까 우리가 이제 공인이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다 우리 얼굴을 알아볼 거니까 우리가 이제 드디어 페북 스타가 됐다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학교폭력이라는 게 오프라인에서의 범죄가 전부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학교폭력이라 그러면 뭐 소위 이제 일진이라고들 하죠. 그런 이제 학교에서 짱 먹는 친구가 와가지고 아이들 중에 말 안 듣는 애들을 데려다 놓고 집단적으로 이제 폭행하거나 이래서 길을 들이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런 일들을 제재하는 법률이 생겼죠. 그래서 학교폭력 처벌법에 의해서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감지될 수 있는 폭력은 줄어드는 대신에 문제는 그렇게 아이를 따돌리고 괴롭히는 그런 그 뭐 어떻게 보면 심정, 그 본질, 문화 이런 것들은 그대로 가서 사이버 불링이라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마구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빵 셔틀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어떤 애 하나를 찍어가지고 온 그 아이를 따돌리는 아이들이 다 걔한테 가서 매점 가서 쉬는 시간 너무 짧잖아요. 그때 이제 매점까지 뭐하고 뛰어가서 빵 사와 이러는 뭐 빵 안 사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와우 쥐어 박히든지 뭐 따돌림 당하든지 여러 가지 보복이 있겠죠. 그 빵 셔틀이라는 게 이제 온라인으로 옮겨 앉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를 찍어가지고서는 SNS상에서 막 욕을 막 돌아가면서 하다가 그거를 아이들끼리는 떼카라고 한답니다. 때를 지어서 카톡방에서 따돌림하는 그런 종류의 이제 일이기 때문에 떼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나머지 아이들이 휘리릭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피해 아동만 놔두고 피해 아이만 놔두고 그거를 방을 폭파시킨다 그래가지고 방폭이라고 또 한답니다. 그리고는 이제 기프티콘을 내놔라. 네가 그거를 우리에게 모두 넘겨라 하는 그런 기프트콘 이제 셔틀이라는 것도 있고 또 뭐 와이파이 셔틀이라는 것도 있고 결국에는 이제 온라인의 특성을 반영한 그런 이제 따돌림 현상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종류의 뭐 청소년기에는 보통 나쁜 일을 집단적으로 하는데 그중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부산 사건이나 강릉 사건과 비슷한 관악산에서 일어난 또 다른 집단 폭행 사건의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뚝엔 온통 시뻘건 멍이 들었습니다. 다리와 등엔 무언가에 긁힌 상처까지 있습니다. 이틀간 중고등학생 8명에게 폭행을 당한 여고생 A양은 잘 걷지도 못하고 음식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는 등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양은 지난달 26일 친하게 지내던 무리와 사이가 틀어지자 관계 회복을 위해 이들을 노래방에서 만났다가 느닷없이 손찌검을 당했습니다. A양 측은 다음날 새벽까지 주먹에 강모까지 동원한 폭행이 이어졌고 성적 가혹행위도 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보신 저 이제 그
뉴스 영상만 가지고 보면 사실은 저 가해자들이 너무나 악마 같은 그런 느낌이 사실 들잖아요. 그죠? 지금 뭐 상해가 남은 그 흔적들도 너무나 끔찍하게 짝이 없고 심지어는 성적인 가혹행위까지 이 피해 여학생한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와 가해자는 안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몰려다니는 그 아이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다수가 가출과 비행을 일삼던 아이들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중에 유감이 있던 아이를 이제 폭행을 하기 위해서 SNS 상에서 모집을 했습니다. 언니 때리러 갈 사람. 사실은 이게 서울 전역에 있는 심지어는 경기도에 있는 애들까지 전부 다 그걸 보고 언니를 때리러 갈 의지가 있는 여자아이들은 전부 다 달라붙어서 지금 저 지경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가 이 사건을 보면 부산 사건이나 강릉 사건이나 관악산 사건이나 전부 여자애들이 피해자 여자애들 물론 뭐 가해자 중에 남자도 좀 끼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여자애들이 다수고 그리고는 또 피해 여중생이나 뭐 여고생을 때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벌어진 사건이고요. 뭐 가혹행위가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성적 가혹행위도 심지어는 마구 뭐 겁 없이 하는 그런 아이들이고 또 이들이 대화한 내용을 보면 소년원 가는 게 별일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대화하는 아이들의 내용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으세요? 소년법을 정말 이거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차라리 소년법 같이 아이들을 보호 처분하는 걸로 처분할 게 아니라 아이들을 그냥 엄중 처벌해서 그냥 교도소로 보내버리는 게 그래야 매운맛을 보고 다시는 범죄를 안 저지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연령에 따라 가지고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누는데요. 어떻게 나누느냐?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범법 소년이라고 나누는 건 당연히 뭐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범법 소년이죠. 그런데 이제 연령에 따라서 처벌을 하는 연령이 있고 처벌을 안 하는 연령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10살부터 공식적으로는 처벌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어리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사처벌은 아니고 아이들을 여전히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호처분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나이가 꽤 돼서 이제 형사처벌을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좀 성숙한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나이는 우리나라는 만 14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을 할 수 있고 만 10세 이상은 보호처분을 할 수 있고 그리고는 그보다 어리면은 방도가 없는 거죠. 부모한테 돌려보내는 수밖에는 방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10살부터 13살까지 아이들을 촉법 소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는 14살 넘는 애들은 범죄 소년이라고 부른답니다. 근데 우리 못 잡아갈 텐데. 우리 촉법 소년이거든요. 우리 둘 다 14살도 아니고 13살. 미성년자는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반드시 집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따라서 조사하지도 잡아가지도 못한다. 우리나라처럼 만 14세를 기준으로 하는 나라는 참고로 일본이나 독일은 만 14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14세보다 더 어린 아이들도 굉장히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논쟁이 되는 것은 미국처럼 또는 영국처럼 좀 나이 어린 촉법 소년들도 엄중 처벌을 하는 제도를 우리도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종류의 이제 논의들이 진행 중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1호부터 10호까지 소년법의 처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호는 보호자의 그 위탁하는 제도다. 결국 귀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는 2호 처분은 수강명령이라는 걸 받아요. 보호관찰소에 가서 강의를 듣는 겁니다. 그 3호 처분은 봉사기관 가가지고 사회봉사를 해서 결국은 자기의 잘못한 부분을 반성해라. 이런 처분입니다. 그리고는 6호
6호가 오늘날은 굉장히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6호가 뭐냐면 요즘은 가정이 다 해체된 가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부모님이 계셔도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는 부모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1, 2, 3호를 줬을 때 집으로 어차피 돌려보내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만약에 집에 안 계시면 누군가 돌볼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길거리에 방치하는 거나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호 처분 기관으로 가라 해가지고 보내는 데가 아동복지시설. 그런데 최근에 일부 이제 그 위탁시설에서는 비행을 저지르는 아이들 중에 가정 환경이 너무 열악한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기존에 본인들이 이제 수용하고 있는 보호하고 있는 아이들과 함께 비행 청소년도 같이 데려다가 이제 보호를 하는 게 6호 시설들이에요. 자, 이 10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지금 집단 폭행하고 뭐 절도하고 또는 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든 선도하고 개선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중요한 과제인 거죠. 자, 그러면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의 소년사법체제의 그 처벌 수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뭐 좀 더 엄벌에 처하면 좋겠는지 하는 것을 잠깐 말씀을 네 분 해보시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엄벌주의? 아니요. 엄벌보다는 법이라는 거의 존재 자체가 처벌을 위한 게 아니라 계도, 개선, 뭐 이런 네네. 선도의 목적이라면 네. 그 세대에 맞춤 형식의 법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저는 좀 많이 반대인데요. 저는 법원 판결이 뭐 14세 미만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뭐 집에서 지내거나 청소년 어디에 가서 해라 이런 법이 내려질 때마다 다르게 들려요. 지금은 어리니까 풀어줄 테니 나중에 커서 더 큰 죄를 지어서 와라로 들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잠재적인 범죄자를 더 기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다른 나라처럼 초반부터 엄청 세게 해서 그러니까 뭐 두 번째, 세 번째 범죄가 안 일어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뭐 엄청 강화되거나 아니면 폐지가 돼서 아예 똑같이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10살부터 14살짜리들도 엄청 강하게 처벌하는 게 맞다. 그럼요. 네. 다 성인의 정신을 갖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란다. 어린 척. 네. 저도 한국에서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세사 벌은 여덟 된. 8살까지 가면 다행이지. 8까지 가면. 여든 된다고. 그 지금 그 소년법 그 자기 특권이 된 거라고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어차피 나 지금 10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잘 못된 생각이어서 그래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천둥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린 나이들에도 이제 인터넷 게임을 한다든지 이제 스마트폰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법에 대해서 지금 사건들처럼 좀 잘 알고 그걸 악용하는 친구들도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조금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만 더 해볼게요. 김지민 씨에게. 네네. 김지민 씨는 엄벌에 처하라. 어려도 무엇인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네. 그럼 처벌을 어떻게 하는 게 적합할까요? 형사처벌을 하되 뭐 어른들한테 적용되는 초범에 대한 그런 처벌이 있잖아요. 아, 어른들처럼 네, 교도소로 보내라.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뭐 아까 저는 뭐 10호가 다 2년 정도 되잖아요. 그것도 저는 좀 짧게 생각하거든요. 소년원을 보내는 게 네. 2년으로는 부족하다. 네. 뭐 아니면 교도소로 보내라. 그렇죠, 똑같이. 교도소를 가면 어떨 것 같으세요? 어른들이 많으시니까 그래도 교도소에 많이 잘 돌봐줄까요? 어린 범죄자들이 많으니까 근데 어린이 교도소 따로 있지 않을까요? 아니 따로 있는데 그래도 어른 범죄자들이 있으니까 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라는 라고 14살짜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요? 아니 14살짜리 애들끼리 있는 그 청소년 그 있잖아요. 아. 보호소. 그런 데 가면은 그냥 자기들끼리도 뭐 방법이나 이런 것도 공유할 것 같고 왠지 어린 나이에 차라리 어른들하고 섞어놔라. 네, 얼마나 심각한 존재 알아라. 네. 너무 심했나? 아, 이게 참 생각보다 답이 없어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온 국민의 해안이 모여야지 이게 사실은 답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얘기입니다. 어른 교도소는 어른 교도소죠.
살인범도 있고 뭐 성매매 업소 운영하시던 분도 있고 사기범도 있고 뭐 각종 평생 전과가 누적된 10번 이상 전과가 있는 사람 만나기는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14살짜리들이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도 좀 그러네요. 네, 그것도 좀 그렇죠. 아니 왜 네. 우리 중고등학교 붙어 있는 학교 보면은 고등학교 선배님들이 되게 무서워서 뭐 근처에도 안 가고 그러거든요. 차라리 건물이라도 좀 따로 해서 형량이나 이런 적용되는 교도소를 새로 지어라. 아우 그것도 좀 그러네요. 뭐 여러 가지 가만히 있을게요. 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이제 유발이 되죠. 네, 그래서 어렵네. 지금 이제 어려운 얘기예요. 지금 이거 대안이 분명했으면 그러면은 뭐 금방 법을 개정하면 되는데 개정을 못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사실 있는 거고 그 개정을 못하는 데는 이 아이들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어른 같으면 그냥 엄벌을 하면 되는데 다 알고 잘못을 저지르니까. 근데 이 10살에서 14살짜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의 어린 시절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내가 도대체가 철이라는 게 있었는지 빨가벗고 밖에 쫓겨나는 그런 선택을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사실 모르고 엄마가 옷 벗고 나가 그런다고 옷을 막 벗어놓고 뛰쳐나가잖아요. 그 정도로 사실은 아이들은 위험에 대한 예감을 하지 못하는데 과연 무조건 엄벌을 처하는 게 옳을까? 이 대목에서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 사건은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입니다. 예, 놀이터에서 8살짜리 어린애를 휴대폰을 빌려주겠다고 꼬셔가지고 집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케이블로 먼저 목을 조르고 시신을 전부 다 이제 토막을 내가지고 시신의 일부는 옥상 물탱크에 갖다 버리고서는 같이 이제 트위터를 하던 공범이 있었어요. 그 공범 여자애한테 시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밖에 갖고 나갔던 사건이에요. 이 친구의 나이는 17살이었습니다. 17살이면 어때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연령이죠. 그러나 여전히 미성년자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을 우리가 잠깐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한 17살짜리 아이가 한 일은 괴물입니다. 근데 제가 도대체 왜 저렇게 됐을까 하는 거 우리가 사실 곰곰이 뜯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괴물로 태어난 건 당연히 아니겠죠. 예. 아버지는 의사 선생님이었고 엄마는 교수였어요. 문제는 너무 바빠요. 아이들에게는 너무 바쁜 부모는 좋은 부모가 안 될 수밖에 없죠. 부모님은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사실 그분들의 입장은 또 존재하겠지만 문제는 사실은 이제 이 아이가 거의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는 어렸을 때부터 소아 우울증부터 시작해서 정신과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래도 아버지가 의사니까 뭔가 좀 의료적인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얘가 잘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만화 그리는 거는 취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화 그리는 취미가 있다 보니까 이제 미술반이 있는 그런 이제 중학교를 가가지고 적응을 잘 나름대로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부모님이 워낙 학벌이 좋으시고 학력이 높으시다 보니까 아이가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서 대학을 정상적으로 가기를 너무 바랬겠죠. 그래서 미술반이 없는 고등학교를 보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얘는 뭔가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사회적 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이 있고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 약을 장기 복용한 데다가 뭐 본인의 취향은 미술뿐이 없는데 학교를 갔는데 하루 종일 학과 교육만 하는 그런 데 갔으니 적응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워. 결국은 학업 중단을 했어요. 다른 애들은 학교를 가겠죠. 엄마 아빠는 직장을 가겠죠. 얘는 24시간을 뭘 할까요? 유일한 취미라고는 만화를 그리고 만화의 정보를 나누고 그런데 얘가 잔혹물 같은 데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어떤 드라마가 있었어요. 미국 드라마가. 그게 한니발이라는 드라마인데 거기 보면 인육을 먹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의를 했어요. 우리도 한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무력한 8살짜리를 유인해다가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이리저리 해서 결국은 그중에 일부를 들고 나가서 그 공범하고 만나서 서로 주고받는 그런 이제 상황이죠. 그런 이제 상황에서 결국은 이 사건이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일으킨 건 이 사건의 잔혹함뿐만 아니라 소년법이 너무 허술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아이는 만 17세뿐이 안 됐으니까 소년법을 적용받아서 최대한 줘봤자 20년까지밖에 못 줘요, 미성년자는.
그래서 20년 처분을 받았는데 이제 공범은 어른이었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한 나이 또래였으니까. 그래서 어른이다 보니까 오히려 공범이 더 형이 길게 나오고 소년범이었던 얘가 형이 더 짧게 나오다 보니까 또 소년법에 이제 쟁점만 나와서 결국에는 이제 소년법을 없애야 된다, 뭐 법률 개정을 해야 된다, 제일 이 높은 연령을 끌어내려야 된다, 막 이런 종류의 이제 논의들만 진행이 됐고 이 아이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는 사실 아무도 관심이 없는 채 그냥 증발한 사건이죠. 얘가 사건 당시에 17살이었고 20년형을 받았으니까 얘는 20년 후에 출소한다는 얘기죠. 출소하면 얘는 몇 살이에요? 37살. 지금 여기 30대 많죠?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사회화가 된 성인들 맞죠? 네.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은 학교도 제대로 다니고 고등학교까지 다 열심히 다니고 선생님과의 관계를 맺고 아이들과의 관계를 맺고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어쨌든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30대를 맞이한 분들이 여기 계실 거고 이 아이는 37살에 아무런 부모도 연락이 될까요? 제가 느낄 때는 이 연락을 계속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도 보호를 해주지 않는 이런 환경에 결국 성인 범죄자들하고 같이 섞여서 지내겠죠. 그러면 뭘 배우겠어요? 그 안에서 그들에 의해서 제공되는 정보 속에 노출돼서 사회화가 되겠죠. 정말 좀 걱정입니다. 37살짜리 여전히 원기왕성하고 여전히 젊고 나름의 매력을 가지고 틀림없이 출소를 할 텐데 그럼 그 다음에 이 아이가 갑자기 친사회화가 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이제 여자 소녀는 2개뿐이 없는데 거기가 정원보다 초과돼가지고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어디다가 좀 새로 지어야 되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이제 우리 동네에는 집값 떨어지니까 이런 시설을 못 짓는다. 이게 이제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실 게 아닌 게 사실은 이 아이들이 결국은 다시 우리가 사는 대로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현재의 주소지로 다 돌아온다고요. 시설을 짓든 짓지 않든 간에. 그러면 그 37살짜리 아이가 돌아왔을 때 그러면 그 동네에서 불안감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도 사실 없잖아요. 그러느니 차라리 아이들이 어릴 때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지어주는 게 그게 어쩌면 훨씬 더 나은 일이 될지도 모른다. 내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이제 생각도 사실 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지금 이제 재판을 받기까지 시간이 애들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입건이 되죠? 입건이 된 다음에 아이는 돌려보내지만 서류가 검찰로 송치가 되려면은 이게 또 몇 달 걸려요. 내지는 뭐 한 달 걸린다고 쳐도. 그럼 사건 조사해가지고 서류 만들어가지고 그 바쁜 와중에 송치를 시켰다고 합시다. 그러면 송치를 시킨 사건을 즉시 검사가 처리하나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또 몇 달을 묵어요. 그러면 재판을 받기까지 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적어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묵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이에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그 가출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다시금 놓이죠. 그럼 거기서 다시 또 뛰쳐나가서 도둑질도 하고 성매매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다시 또 처분이 돼서 너 이제 재판 과정 중에 판사님들이 6개월 전에 사건을 가지고 이제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면 너 6개월 전에 이리저리 해서 신분증을 이제 훔쳐가지고 네가 술을 샀지? 이러면은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어저께도 술을 샀는데 6개월 전에 산 술을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구나. 기억을 할까요? 안 돼요. 이렇게 아이들의 사건은 긴급성이라는 걸 고려해야 돼요. 아이들이 올 때 갈 데가 없잖아요. 가도 도움이 안 되는 가정밖에 없다면 긴급성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 영미법 국가에서는 전환 조치라는 걸 많이 합니다. 경찰서에 입건되면 처분이 결정될 때까지 친권을 제한하고 너는 아동보호시설로 가라 라는 처분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한 달 이내로 처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려보내면 또 아버지한테 맞고 엄마한테 맞고 이러면 다시 가출해서 또 가출 패밀리로 가고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처분을 하는 방법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형사처벌만이 답이냐. 14살을 13살로 낮춰봤자 1년에 교도소 가는 애들은 수십 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전체적인 수천 명이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수천 명의 추세는 그대로 놔둔 채 몇십 명을 형사처벌해서 교도소로 보낸다고 아이들의 문제가 해결될 거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바꾸려면 절차를 바꾸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제도도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 아이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지 하는 그 원리를 이해를 하지 않고 대책을 세우는 건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아이들이 도대체가 어떻게 발달을 해서 어떻게 문제를 저지르게 되는지, 그러면 발달을 해서 문제를 안 저지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범죄의 내용의 문제. 지금 우리가 강력범죄라고 할 때는 4대 강력범죄를 얘기하는데 그 안에는 살인, 그다음에 성폭력, 방화, 무슨 강도 이런 사건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강력범죄 중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게 성폭력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폭력 범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 지금 이제 보시면 어때요? 초범자들은 파란색 그래프에서 좀 이렇게 줄어들어요. 전체 중에 초범자들이 차지하는 숫자.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잠깐 입건이 됐다가도 전과라는 걸 가질 만한 첫 번째 경험을 하는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더 줄어들고 있다. 뭔가 반성을 하는 그런 아이들의 숫자는 꽤 되고, 그래서 전과로 기록이 남는 애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감소 추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비행력이 진전이 안 된 애들은 사실은 초기 단계에서 손이 이렇게 딱 잡혀지고 있다, 개입이 성공적으로.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문제는 빨간 그래프예요. 빨간 그래프 보면 계속 증가 추세예요. 이게 바로 4범 이상의 4번을 청소년기에, 어떨 때는 1년에 한 번 이상 지금 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애들이 지금 4범 이상이 저렇게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상습범들만 늘고 있고, 상습범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성폭력 관련된 그런 범죄일 가능성이 되게 높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과 관련된 지금 우리나라에서 몸살을 앓고 있어요. 지금 뭐 웹하드니 뭐니 온라인 성범죄니 뭐 성인들도 성범죄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문제는 아이들도 다르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되죠. 그러면 이런 이제 상습화되는 성범죄 어떻게 이제 원인을 찾아가지고 원인을 근절할 거냐? 그 2000년대 초반에 어떤 아이들을 조사를 했었느냐면, 이 경찰서에 비행을 저질러서 입건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범죄 소년이죠. 그런 아이들 중에 나이가 어리고 비행력이 진전이 안 된 초범자 아이들을 연구를 쭉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40명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제가 혹시 또 비행을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확인하는데 연구에 동의를 합니다 하고 동의서를 써준 애들이 40명이 있었어요. 그중에 한 명은 추적이 안 됐고 39명을 20년 가까이 추적을 했어요. 쭉 추적을 하고 봤더니 그 이후에 재범을 저지른 아이가 26명이 있었고, 그리고는 놀라운 거는 재범을 안 저지른 아이도 13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 실수를 하고 다시는 평생 동안, 자그마치 20년이면 그때 만약에 14살이면 지금 몇 살이에요? 34살입니다. 34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범법행위를 하지 않은 아이들이 자그마치 13명이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을 엄벌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재범하는 아이들을, 재범을 유발하는 요인이 뭔지만 알면 우리가 얘네들을 재범을 안 하게 어쨌든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변수가 다 있었어요. 아이들이 가출을 했던 적이 있느냐, 무슨 왕따 경험이 있느냐, 피해 경험이 있느냐, 가해 경험이 있느냐, 학교에서 징벌받았던 경험이 있느냐, 도둑질을 한 적이 있느냐, 나쁜 애들과 어울리느냐, 뭐 이런 거를 전부 다 집어넣었어요, 모델에다가. 그래가지고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아이들의 재범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뭔지를 추적해봤더니, 너무나 놀랍게도 맨 마지막 가족의 구조와 기능이 이 아이들의 재범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대한 요인이라고 나온 거예요. 개인적으로 본드를 하나 가스를 하나 폭력 전과가 있으나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하고, 결국은 종국에 가서 범죄자가 되느냐 마느냐는 14살, 15살 그 어린 아이들에게는 가족, 부모님이 얼마나 이 아이를 사랑하느냐, 그리고는 사랑하는 부모님이 아이를 얼마나 잘 보호하고 있느냐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중대한 요인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외국에는 지금 이 미성년자들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부모도 처벌을 해요. 왜 애를 갖다가 이렇게까지 잘 보지를 못했느냐? 계속 친권을 유지할 거냐, 부모 노릇을 계속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까지 애를 만들어 놓고서는 학대고 방임일 수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런 친권 제한이 되고 또는 친권 박탈도 이루어지고, 그리고는 이 비행을 저질렀던지 아니면 학대를 받았던지 이런 아이들은 보호시설, 적절한 보호시설로 가서 새로운 보호자 밑에서 이제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소년법에도 그와 비슷한 처분이 있기는 있어요. 아까 다 보셨죠?
6호 처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6호 처분에서는 우리는 친권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6호 처분 기관으로 보내가지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갱생을 시키는 그런 이제 그 노력들을 하는데 이 아이들의 공통점이 뭘 것 같으세요? 부모님이 집에서 아이들을 잘 돌봐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어떤 일부터 먼저 하나요? 그냥 가출. 가출을 하죠. 부모님이 집에서 매일 술을 먹고 들어와서 난동을 피고 싸우고 엄마는 맨날 울고 집에 가도 아무도 날 돌봐줄 사람이 없고 저녁 밥상을 차려주는 사람이 없고 그러다가 결국은 엄마는 집을 나가고 또는 뭐 아버지는 집을 나가고 결국은 혼자 되시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밤늦게까지 일하시니까 결국은 집에 들어가도 어른 보기가 힘들어서 결국에는 가출을 반복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가출을 많이 하게 됐다는 통계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는 어떤 구조적 변화하고 맞물려 있어요. 우리가 90년대 후반에 IMF를 겪죠. 그 다음에 2000년대 들어서 경제난을 겪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중산층이 정상적인 부모님들이 모두 해체의 지경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은 신용불량도 되고 이혼도 하고 이래서 결국은 다 중산층이 몰락하는 지경에 빠지게 되죠. 문제는 그 가정에 아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때는 어렸지만 이 아이들이 10대가 되고 비행을 저지르고 가출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돌아갈 곳이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들끼리 먹고 사는 가출 패밀리라는 게 결성되기 시작합니다. 집 나온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아르바이트 같은 것들을 하면서 돈을 모아다가 결국은 가출해서 공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가출 패밀리가 최근에는 아이들이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많아지다 보니까 여자아이들은 결국 성매매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조건 만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회에는 그야말로 거대한 성산업이 있기 때문에 그 거대한 성산업에 내가 적극 가담하면 돈을 벌어다가 이 친구들하고 어떻게든 집에 안 돌아가고 집이 너무 싫은 거예요. 맨날 폭력 피해를 당하고 모두 무관심하고 이런 집에 누가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 친구들, 나를 이해해주는 나랑 입장이 비슷한 친구들하고 생활하고 싶은데 아이들이 합법적으로 근로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그런 여러 가지 성산업에 흘러 들어가서는 결국에는 거기서 조건 만남에 수수료를 받아다가 아이들이 생활하게 됩니다. 그게 현재의 가출 패밀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여자 청소년이 문제인 거예요. 소년원별로 구호 처분과 10호 처분을 받은 여자아이들의 숫자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100명을 넘나드는 그 정도로 여자아이들이 소년원으로 갈 정도. 예컨대 소년법을 적용하는 범죄 치고는 10호면은 제일 중한 범죄. 그 이제 숫자가 지금 여자아이들에 있어서 특히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출 청소년 신고를 한 숫자를 또 한번 봅시다. 보시면 남자아이들도 물론 늘기는 늘었어요. 그런데 보시면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의 몇 배입니까? 와. 꽤 많죠. 적어도 한 150% 정도는 되죠. 여자아이들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먹이사슬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거대한 성산업은 결국 이런 보호 환경에 취약한 여자애들, 10대 여자애들을 착취하는 구조로 지금 범죄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주 어리게 이 산업에 뛰어들어서 피해 경험부터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엔 가해자가 되죠. 그래서 몰려다니면서 그 아이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고 원치 않는 낙태를 하고 원치 않는 출산을 하거나 또는 아이를 낳아서 죽이거나 그런 사건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결국에는 나이를 먹게 돼요. 그러면 가출 패밀리는 유지해야 되는데 몸을 쓸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자기가 직접. 그렇죠. 더 어린 아이들을 유입을 해다가 자기네들 조직은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큰 아이들이 작은 아이들한테 폭행을 해서 성매매 알선을 하고 강요를 하고 그래서 가출 패밀리가 또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게 또 다른 패밀리의 형태로 지금 여기에 전국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성매매 집단들은 다 10대들이 포함돼 있어요. 가장 먹이사슬에서 제일 바닥에 있는 가장 큰 피해를 당하는 아이들이죠. 이거는 아주 최근 사건들이에요. 어떤 아저씨가 성범죄 신상 정보를 등록한 40대랍니다. 성범죄 전력이 2번이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출 여중생을 유인을 해다가 조건 만남으로 뭐 랜덤 채팅 앱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끼리 얼마든지 서로 대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성폭행 피해부터 당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고소당하기 싫으니까 5만 원 쥐어주고 돌려보내면 결국 성매매가 되는 거예요. 성폭력 피해로 인정을 못 받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사건, 최근의 사건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여중생을 또 조건 만남을 해다가 랜덤 채팅 앱에서 이 성관계를 했는데 이건 또 성도착이 있어가지고 뭐 아주 가학적으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20대를 구속을 또 시켰습니다. 구속하고 기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틀림없이 무엇인가 먹이 고리가 있다. 먹이 사슬 고리가 온라인에 있는데 그 온라인에 있는 것은 랜덤 채팅 앱이다. 누구나 누구와도 마구잡이로 대화할 수 있는 어떤 대화를 해도 경찰은 존재하지 않는 성을 사고팔 수도 얼마든지 있는 성폭행 피해자를 유인해도 아무도 처벌하지 않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랜덤 채팅 앱이라는 게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음란물 카르텔 못지않게 이 앱들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피해를 보면 수도 없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 하룻밤 저녁에도 아마도 수만 건씩 발생할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런 환경에 우리의 아이들이 노출돼 있습니다. 아이들의 철없음, 엄마가 옷 벗고 집 나가라 했을 때 그거 다 내 옷이니까 나가라. 그러면 10살에서 14살짜리들은 에이 엄마 너무해. 그러고서 막 벗어놓고 뛰쳐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문제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그때는 참 다양한 환경이었던 것 같고 대한민국은 현재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길거리에 널려 있다는 거죠. 이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아이들을 어떻게 지킬지는 고민하지 않고 그래서 수면 위로 떠오른 사건들만 전부 엄벌에 처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저는 이제 소년원의 가태원 심사라는 게 있어요. 출소하기 전에 아이들 심사를 합니다. 그걸 6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는데 여자 소년원에 오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이 얼굴이 여러분들 같이 빛이 안 나요. 한 4년, 5년을 길바닥에서 착취를 당하고 나면 마치 상처받은 그 표정입니다. 짐승들 같은 그런 표정이에요. 시선을 일단 마주치지 못하고 어른에 대한 뼈저린 불신감과 대화도 나누기 싫어하고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이름을 불러도 전혀 무대응이고 그런 일들을 한 그런 기간이 한 달 정도 지나요. 그럼 소년원이라는 데는 일단은 아침, 점심, 저녁 제때 주고 밤에 안전하게 잘 수 있잖아요. 얘네들은 밤에 자는 것도 안전하게 자본 적이 없는 여자애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소년원을 오면 처음으로 밥 걱정 안 하고 따뜻한 데서 잘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소년원 선생님들이 굉장히 헌신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아이들하고 한마디라도 말을 붙여보려고 계속 대화를 시도하시죠. 한 달쯤 후에 가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눈을 마주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고 그리고는 볼살이 다시 돌아오고 다른 여타 10대 청소년 같이 얼굴이 돌아오는 것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회복의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자신의 미래 걱정을 합니다. 내가 미래에 무슨 미용사 자격증을 딸 수 있을까? 뭐 조리사 자격증을 딸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고민하면서 이제 미래를 준비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결국은 기본적인 본질은 동물들하고 하나도 다르지가 않아서 제가 동물농장 보면서 언제나 감동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인간도 결국은 본질적으로는 저렇게 공포스러운 상황이 되면 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종류의 선택을 하기가 무지하게 어렵다. 이런 것들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우리가 어찌 해야 될 거냐. 나쁜 행위를 했어요. 그 아이들 중에도 성폭력 가해자들이 저지른 범죄 내용을 보면 끔찍하기 짝이 없어요. 관악산 사건 저리 가라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무조건 너만 잘못했다 그래서 너만 형사처벌을 하고 교도소로 장기 보낼 경우에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저는 이제 사기 사건을 정말 많이 다뤄봤었는데 우리 패널들께서 사기 당하신 적 있으세요? 연배를 보면 제가 많이 당했죠. 제가 많이 당했는데 저한테 10년 동안 정말 누나 정말 누가 봐도 친누나처럼 저한테 입안에 혀처럼 군 동생이 있었어요. 김호영. 김호영 형이. 그래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집을 장만하려고 했는데 제가 들어가서 했던 작품이 섬에서 하는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섬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주말에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집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거의 없어서 그 친구한테 집을 좀 봐달라. 내가 살 수 있는 돈을. 그래서 돈을 맡긴 거예요. 맡겼는데 이 친구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왜냐면 섬에 오는데 막 벤 갖고 오고 전 그거 갖고 오라는 얘기 안 했거든요. 그리고 막 이상하게 막 누나 이 차가 좋은 것 같아요. 누나 정도면 이 차 타고 다녀야 돼요. 막 이러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돈 있는 친구가 아니거든요. 내 돈을 어떻게 내냐? 그러니까 금고에 넣어놨대요. 금고에 넣어놨으니까 누나가 언제든 나오면 금고에서 해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그래 설마 내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인데 날 그랬겠냐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친구가 그 돈을 자기가 다 쓴 거예요. 네, 다 썼어요.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유흥비를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네가 한 행동에 대해서 넌 전과라도 가져라. 그래가지고 제가 형사로 넣었어요. 형사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결과는 갚아라라고 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겼지만 이겨야지. 돈은 못 받았어요. 아, 진짜요? 네, 나중에는 그래 너도 살아야지 하고 합의를 받지만 결국은 그 친구가 아닌 다른 어르신께서 오셔서 무릎을 꿇고 갚을 테니 제가 2억 8천이었거든요. 근데 그 어르신께서 무릎 꿇고 4천밖에 없다. 제발 부탁이다. 그럼 합의를 봐달라 그러니까 어르신께서 무릎을 꿇으니 저 정말은 저 같은 경우는 일어나시라고 됐다고. 아이고. 됐다고. 다시 시작할 테니까 됐다고. 했는데 그분 또한 사기꾼이었어요. 아유, 말도 안 돼. 세상에. 지금 우리 중전마마님 중전마마라고 하지 마세요. 동안미녀. 저희 동안미녀님 말씀을 한번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보니까 사기는 아니고 횡령 같아요. 일단 돈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 돈을 쓴 거는 횡령이 되는 거고요. 갚으라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럼 그건 아마 형사재판 과정에 배상명령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이 배상명령 신청이 뭐냐면 형사재판을 하는 과정에 민사재판을 같이 하는 거예요. 형사는 아마 어떤 결과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실형은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합의서 내시고 뭐 이랬으면 아마 집행유예 뭐 이런 걸로 나갔을 것 같고요. 배상명령 신청은 인용이 돼서 지금 민사적으로는 이기신 건데 사실은 그 판결문은 가지고 있어봐야 별 소용이 없습니다. 강제 집행을 해서 현금을 가져오기 전에는 사실 그건 좀 의미가 없거든요. 맞아요. 속상해요, 진짜로. 고마워요. 2억 8천이에요. 2억 8천. 속상하죠, 진짜로. 제가 담당하는 사기들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좀 무겁고 또 좀 슬퍼요. 서울 변두리에서 개척교회를 이끄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교회가 너무 작다 보니까 교회를 좀 키우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서초동에 오셔서 경매를 좀 알아보십니다. 그러다가 안 박사라는 전문 사기꾼을 만나요. 근데 이 안 박사가 자기를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정권의 비자금을 현금화시키는 일을 자기가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더니 이 목사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4억을 주면 1,000억짜리 건물을 당신 앞으로 넘겨주겠다라고 합니다. 그걸 믿으셨어요? 오, 여러분 가슴이 뛰시죠? 안 믿을 것 같아요. 저는 안 뛰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목사님은 가슴이 뜁니다. 눈앞에서 1,000억짜리 빌딩이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부터는 예배 시간만 빼면 안박사 일당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남산에 가서 국정원 국장님이라고 하는 뭐 윤 국장이라는 사람도 만나고 뭐 청와대 2인자도 만나고 뭐 이러고 다녀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심지어 교회를 담보로 잡아서 다 모아서 4억을 결국 만들었어요. 1,000억짜리 빌딩이 올까요? 안 오죠. 안 오죠. 안 올 뿐만 아니라 진행비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2천, 3천 계속 뜯어갑니다. 무려 7년 동안 끌려다녀요. 아니 그 어떻게 오랫동안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얘들이 이렇게 사기를 잘 칠 수 있고 처벌을 잘 안 받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얘들은 어떤 사기 조직이 아니고 사기 인력 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이런 분들 같은 분들이에요. 서로 자기들끼리 대강만 아는 피해자 한 명 이렇게 목사님 같은 분이 나오면 그때 이제 사기 조직을 그때 짜는 거예요.
국정원 담당, 청와대 담당 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배우네 배우. 그렇죠. 이 사람들 이렇게 모아서 가니까 고소가 돼도 서로가 서로한테 책임을 미루면 되는 거예요. 쟤한테 난 속았어요. 쟤한테 속았어요.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 어떻게 돼요? 한 바퀴 다시 돌아옵니다. 제자리로 와. 공모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서로 연결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무려 얘들은 한 50회 정도 이 짓을 해먹어요. 근데 처벌이 안 되고 모든 사건이 그냥 돌아요. 실제로 이 사건을 처음 개발하신 분이 김 회장님이시라는 분이 계셨는데 전설적인 분이시죠. 이분은 한 76회 정도 어머나. 이걸 하셨는데 회장 닮만하네요. 네, 근데 68회를 무혐의로 다 빠져나가십니다. 대단하죠. 그 50회 사건 기록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 다 조사를 해보니까 연결고리를 그래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 일당을 다 구속을 시켰죠. 안 박사는 도망을 갔는데 안 박사 사무실로 잡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수사관이 하는 말이 이 인간이 거기에서도 사모님 정부 물건 하나 하시죠. 이러고 있더랍니다. 근데 반대로 이 목사님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부인하고도 이혼하고 교회에서도 쫓겨나고 걷지도 못하시고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피해자가 이런 상황이 돼도 그거 그렇게 형량에 크게 영향 미치지 않아요. 뭐 한 징역 1, 2년 정도 얹혀지는. 우리나라는 다른 모든 나라와 달리 무조건 범죄율 1위가 사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기꾼들이 재범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형량이 좀 낮습니다. 그리고 구속도 거의 잘 안 돼요. 구속되면 또 사기꾼들은 가서 합의를 그렇게 또 잘해와요. 외상 합의도 잘해오고 할인 합의도 잘해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다 풀어놔죠. 사기죄가 사실은 왜 무섭냐면 피해 회복이 거의 안 됩니다. 재산상으로 환원이 가능한 금액을 따져보면 1년의 피해액이 20조입니다. 근데 그중에서 회수가 되는 사기 피해액은 2%에서 3%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날아갑니다. 사기는 그럼 어떻게 피해야 되느냐? 사실 사기는 다른 사람 말에 속는 게 아닙니다. 자기한테 속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목사님이 그렇게 당하신 건 뭐냐면 눈앞에 1,000억짜리 건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도 안 된 잘못된 정보를 사실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1,000억짜리 건물 보여주면 그거 가서 등기부 등본 떼어보면 돼요. 그 건물 등기부 등본 떼어보면 갑구에 소유자가 나와 있죠. 소유자가 100명이 넘어요. 그리고 여러분, 남산에 국정원 없습니다. 남산은 돈가스집 있고 이런 거지. 국정원 없어요. 그럼 아주 기초적인 것만 해도 사람들은 속아요. 사기는 주로 어떤 사람이 당하냐면 제일 불쌍한 사람, 힘없는 사람, 절박한 사람. 그중에서 청년들이 정말 많이 당해요. 왜냐하면 야생 프로그램 이런 거 보면 가장 좋은 먹잇감이 뭐예요? 새끼예요. 이 사회도 똑같아요. 이제 막 사회를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좋은 먹잇감입니다. 20대 초반에 너무 안일하게 판단하고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절대 회복할 수 없는 그런 피해를 입기도 해요. 수민 씨라는 아가씨가 있었어요. 연예인 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알아보다가 인터넷에서 놀라운 광고를 봐요. 여기하고 전속 계약을 맺으면 데뷔할 때까지 생활비를 준대요. 그뿐만 아니라 성형수술도 공짜로 시켜준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밑에 댓글을 보니까 원장님 너무 감사해요. 원장님 덕분에 꿈을 이루었어요. 하석진. 이렇게 이제 방송이 너무 많아서 지칠 지경이에요. 유재환. 이런 식으로 써놓는 거예요. 그 댓글들을 보고 그냥 믿습니다. 그 길로 수민 씨는 서울로 올라옵니다. 면접을 봐요. 야, 면접을 봤는데 그냥 덜컥 합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계약을 맺으니까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해요. 성형수술만 받고 도망가는 애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담보가 필요해.
네가 대부업자한테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담보조로 우리에게 맡겨. 수민 씨 갑자기 머리가 띵하죠. 그건 좀 그랬더니 야 원래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야 그러면은 너 뭘 믿고 우리가 너 그걸 해주니? 나중에 너 행사 한 번 뛰면 그 돈 다 갚고. 정말 악질적인 대부업자들로부터 두 군데에서 600만 원을 대출을 받아요. 그런 다음에 건네주고 집에 가서 부푼 꿈을 안고 기다리죠.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안 와요. 근데 이자 독촉은 엄청나게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수민 씨가 저 좀 일 없어요. 성형은 언제 해줘요? 막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것들이 내가 거칠어졌네요. 네, 멋있어, 멋있어. 네. 이렇게 거칠어지면 안 되는데. 그분들이 고객님들이시니까 저희 고객님들이. 네. 그 악질 고객님들께서 수미 씨한테 이제 나쁜 제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방송을 나가려면 방송 관계자하고 동침을 해야 돼. 돈을 좀 벌어야 되니까 좀 험한 일을 좀 해. 처음엔 거절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자는 호랑이처럼 온다고 했어요. 한 달이 정말 빨리 와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거기에 응해요. 정말 심한 건 뭐냐면 몰카를 찍어요. 이런 청년들은 사실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고 누구한테 조언을 구할 사람도 없어요. 수치심도 있고 무섭기도 하고 이래서 고소 고발도 못하고 끙끙대고만 있습니다. 결국 성형외과에서 돈을 못 받으니까 성형외과 실장이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일당들이 다 구속이 됐죠. 근데 마지막에 수민 씨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 일당이 가지고 있는 자기 몰카 동영상만 삭제되면 처벌까지 원하지는 않는다. 그것만 제발 좀 없애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철로 된 수세미로 이렇게 가슴을 파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진짜 이 사건 날 때 얘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범죄는 다 찾아냈어요. 진짜 엄하게 한번 구형을 했거든요. 뭐 부장님이 야 이거 구형 너무 세다. 사람을 죽였니? 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사람 죽인 거다. 알았어. 그러면 도장 찍어줄게. 해서 결국 받아서 갔죠. 능지처참해. 진짜 처벌이라는 게 세야지 이거 무서워서라든 경각심 때문에 못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수민 씨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마음이 되게 안 좋았던 게 몰카만 지워달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여자분의 인생이 다 날아간 거잖아요. 그 인생은 뭐로 보상을 받냐 이거죠. 근데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피해자들을 일단 구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해자한테 배상을 받든지 아니면 그 벌금으로 기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기금으로 기구를 만들어서 그 기구에서 인터넷상에 돌고 있는 동영상을 추적해서 없애는 그런 업무를 하고 또 피해자들을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좀 지원하는 그런 게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궁극적으로 사회에서 몰아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법 의식이 높아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계약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 혹시 계약 한 건이라도 하신 분 계세요? 저 오늘은 안 한 것 같은데. 오늘은 안 했는데. 나 하나 있어. 여기. 회원 가입 하나 있는데 이것도 계약. 그렇죠. 그쵸? 네. 이것도 계약이죠. 그죠. 제가 보기에 오늘 계약 단 한 건도 안 하신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여기도. 여러분, 여기 온 거 자체가 계약이군요. 그렇죠. 아, 여기 들어오신 건 다 계약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걸어오셨어요? 차 타고 왔죠. 차 타고 왔죠? 네. 네. 기름도 넣으실 수 있고, 톨비를 냈을 수도 있고,
교통카드를 찍었을 수도 있고 편의점 가서 음료수 하나 사 드셨을 수도 있어요. 네. 이게 다 계약이에요. 여러분 신용카드 계약 이거 하나가 법률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계약들이 엮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계약 속에서 살고 있어요. 공동체에서 살면서 자유를 누리고 살면은 이 계약은 공개하고 같습니다. 자, 계약서 쓸 때 뭘 가장 중요하게 보세요? 잘 안 보게 돼요. 그러니까 특히 인터넷 같은 거 회원 가입할 때 뭐 동의하라고 클릭하잖아요. 그 약관 다 읽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냥 그런 거는 대충 넘어가고 그냥 다만 저는 이제 왜 회사랑 계약할 때 비율 관계는 조금씩 맞아요. 앞에 그 사항은 다른 계약서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뭐 대충 뭐 다 똑같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맨 뒤에 이제 뭐 계약 위반 시 세배 뭐 청구 뭐 그런 거, 청구 예. 이런 거 우리 허영지 씨는? 저는 계약 종료일이요. 좀 중요하죠. 아이돌. 아이돌. 좀 아, 예, 미처 예상을 못했습니다. 계약할 때 사람들이 대부분 보는 건 뭐냐면 내가 받는 거, 내가 갖는 것만 신경을 써요. 계약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해야 할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쓸 때는 정말 세세히 적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계약이면 공증을 꼭 받아놔야 되고요. 제가 맡았던 사건인데 어떤 노인분이 사채업자한테 너무 급하기 때문에 10억을 빌렸습니다. 급전으로 10억을 빌려요. 그리고 담보로 자기 회사 주식을 맡깁니다. 그리고 꼼꼼히 계약서를 적죠. 뭐 변제일은 언제고 이자는 얼마고 뭐 이렇게 쭉 하고 뭐 나중에 소송이 붙으면은 뭐 어디에서 관할로 하고 이런 걸 다 합니다. 근데 사채업자는 사실 이때 이 회사를 뺏고 싶었어요. 돈 10억보다. 훨씬 더 알짜배기 회사거든요. 변제일이 됐습니다. 자, 4월 11일 날 변제일이에요. 이날 핸드폰 끄고 잠수를 타버려요. 변제 장소가 안 나와 있어요. 변제 장소가 상암동 소망 커피숍 이러면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안 나타나면 그 사람이 안 받아서 그 사람 잘못인 거예요. 하지만 변제 장소가 없으니까 그날 당사자가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떠나버렸어요. 일부러. 고의로 채무 불이행을 일으켜서 담보를 행사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변제 장소 같은 거 생각도 못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 회사 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물론 법적 분쟁 엄청 하고 회사는 지켰어요. 회사는 지켰는데 엄청 고생했죠. 이렇게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탁제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법원에 가면 공탁소라고 있습니다. 공탁소에 가서 공탁서 2통을 내요. 그러면 거기 공무원이 공탁금 납입서하고 공탁서 정본 2개를 줍니다. 그거 가지고 그 공탁금 내면 돈 갚은 게 돼요. 10억 갚은 게 됩니다. 그러면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돈을 조금씩 갚겠죠. 네. 그럼 뭘 받아야 되죠? 영수증. 영수증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할머니가 계셔요. 이 할머니가 수십 명을 상대로 수십억 원을 투자 명목으로 받아서 그 돈을 다 가로챕니다. 야, 근데 이 할머니 절대 처벌을 받지가 않아요. 이 할머니 상대로 피해자들이 민사로 해도 지고 형사로 해도 져요. 뭐 심지어 사기로 고소를 했는데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도 받습니다. 어머나. 말도 안 돼. 할머니 수법은 뭐냐면 자기가 줬던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돌려줬다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1,000만 원 그래 받은 건 맞아 유재환이한테. 근데 내가 유재환이한테 2,000만 원 갚았어라고 영수증을 줘요. 맞아요. 이 사람 나쁜 사람이구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어머.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런 식으로 해요. 3월 1일 날 유재환 씨한테 100만 원을 보내요. 송금. 다음 날 만나요. 3월 2일 날 만나서 유재환 씨 어제 100만 원 받았지? 예, 받았습니다. 내가 오늘 100만 원 더 줄게. 참 영수증 하나만 써줘. 200만 원짜리로 어제 것까지 같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고소가 되면 3월 1일자 송금증, 3월 2일자 200만 원짜리 영수증 다 모아서 내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러면 자기는
한 3,400밖에 안 줬는데 2천만 원을 갚아준 그런 꼴이 되는 겁니다. 어머나 세상에라고 하는데 여러분 다 당해요. 어떻게 써야 돼요? 3월 1일 날 송금받은 100만 원과 3월 2일 현금으로 받은 100만 원 합쳐서 200만 원을 정의 영수함. 이렇게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영수증. 그렇죠. 영화나 뭐 이런 데 보면 사채업자들이 선이자라는 걸 띄잖아요. 예를 들면 2천만 원을 빌려줄 때 선이자 500만 원 띄고 1,500만 원만 줘요. 그리고 차용증에는 2천 이렇게 써놓습니다. 자, 그럼 1년 뒤에 얼마를 갚아야 될까요? 야, 이거 어렵다. 무조건 이자는 몇 프로? 24%. 24%. 1,860만 원. 선이자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받지 않아요. 법에서. 무조건 내가 빌린 돈은 1,500입니다. 그 1,500에 1년 이자, 최고 이자 24%. 그걸 계산하면 360만 원이다. 1,500만 원 원금에다 이자 360만 원 합쳐서 1,860만 원만 갚으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밤에 돈 갚아라고 이렇게 전화하잖아요. 내가 돈 빌렸어요. 근데 밤에 전화하잖아요. 이거 불법입니다. 그리고 내가 돈 빌렸는데 우리 처나, 우리 가족,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돈 갚아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불법입니다. 그리고 저 직장 동료 후배들한테 가서 야, 김홍 단장이 우리 돈을 갖다 썼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불법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녹취를 하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사실 확인서를 받아달라고 한 다음에 신고하세요. 신고는 금융감독원에 사금융 피해 상담센터 그리고 한국대부금융협회 아니면 대부업 피해 신고센터 아니면 경찰서 가서 그냥 신고하셔도 돼요. 신고를 하시면 불법 추심으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정말 법을 동원을 해서 우리가 좀 법을 활용을 해야겠다라고 할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사실 고소, 고발, 진정이에요. 우리나라 고소, 고발, 진정 사건은 전부 합치면 한 50만 건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사건이 200만 건이에요. 그 안에는 뭐 음주, 무면허, 뭐 식품위생법 위반 뭐 이런 거 다 포함됐는데 고소, 고발 사건만 50만 건 정도 되면 정말 많죠. 이 모든 사건이 궁극적으로 저기 계시는 우리 형사부 검사님들한테 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적인 분쟁의 거의 대부분은 형사부 검사들이 처리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조사를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속상할 때가 많아요. 조사 받는 분들이 뭐 말 좀 하려다 보면 아, 예, 아니요로 답을 하세요. 맞아요, 아니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은 검사들을 잘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검사는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들어주고 선악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법률적인 부분만 딱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형사부 떠난 지가 좀 됐으니까 실제로 우리 형사부 검사들한테 한번 직접 한번 물어보시죠. 수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같은 거 하나씩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아까 저희 단장님께서 검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능력이 무엇이냐라고 화두를 던지셨는데 그때 이제 경청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초임 검사 시절에 사건 당사자들의 이야기에 좀 귀를 기울여야겠다. 내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좀 열심히 들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이제 당사자분이 1930년대생 이제 할머니셨는데 이웃집과 이 집 경계, 밤에 이제 누가 넘어왔다, 네가 넘어왔다, 내가 넘어갔다, 뭐 이런 걸로 싸우는 상황이었는데 한참을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할머니가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930년대 생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어린 시절을 일제 강점기를 지내셨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와타시와라고 시작해서 일본말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처녀 시절 그리고 결혼해서 자기가 피아노 강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인생 얘기를 1시간 반에 걸쳐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1시간 반이 딱 지난 다음에 눈물을 펑펑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저는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고소를 취소하겠습니다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아, 이게 이래서 선배 검사님들이
당사자들의 말을 잘 들어주라고 하는 거구나. 맞아. 그런데 3일 뒤에 다시 고소장을 내고 가셨습니다. 아주 뿌듯해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의 그 한을 풀어드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구나라고 좀 허망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초임 검사 때 이제 받았던 사건이었는데요. 바람핀 남자의 부인과 상간녀가 서로를 폭행으로 고소한 사건이었어요. 근데 바람핀 부인 입장에서는 남편이 바람을 피웠고, 근데 상간녀 입장에서는 유부남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잘못을 한 건 남자분인데 서로가 어쨌든 간에 서로 이제 치고받고 싸우고 한 건 맞으니까 폭행으로 서로를 고소한 사건이 이제 두 사람을 이제 피의자로 해서 사건이 왔는데, 법적으로 판단을 하면 두 분을 다 처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실질적으로 두 분 다 피해자잖아요. 많이 설득을 많이 시켰어요. 검사실에서 직접 두 분 다 이렇게 서로 지금 앙금이 있지만 결국 이렇게 뭐 전과가 생기거나 하면은 이 피해가 나중에 회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려서, 폭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불기소로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두 분을 이제 잘 합의를 시켜서 불기소 처분했던 게 좀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상황을 되게 좀 중립적으로 본 게 중요한 거네요. 예, 이제 두 분 다 처벌을 받게 되면은 사실 더 큰 피해가 남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안세영 검사님도. 저는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 치매 초기 단계에 이제 증상을 보이는 할아버지 분이 이제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 방에 약간 단골이셨어요. 굉장히 이제 한 20번 정도의 절도를 저질러서 오셨었는데, 근데 이분이 참 특이한 게 늘 그 훔치는 물품이 정해져 있는데 그 생선이랑 와인 딱 이 두 가지만 훔치거든요. 좀 이상하다 뭔가.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부인분이 그 생선이랑 와인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늘 부인을 위해서 이걸 마트에 갔다가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분을 처벌을 하면 사실은 이 벌금이 다 이 부인분이 내셔야 되는 돈인데, 사실은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거든요. 약간의 치료가 있다면 나아질 수 있는 분들인데, 그런 그래서 그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저희 청에서 그 조건부 기소유예라고 해서 치료를 이렇게 잘 받는 거를 조건으로 해서 이제 선처를 하는 처분을 했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첫 감사 편지를 그 부인분한테 이제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되게 뿌듯했다. 뭔가 사건들이 다 그냥 사람 사는 얘기인 건데, 혹시 김수길 검사님한테 질문을 할게요. 수사 진술을 할 때 좀 주의해야 할 사항이거나 중요 사항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제 생각에는 좀 그냥 진솔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진솔을 하다 보면 쓸데없는 TMI를 발설할 경우가 네.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욕설이 생생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TMI가 정확히 어떤 뜻인지 제가 못 알아들었는데. 저희가 이렇습니다. 엄만 알지. 안돼. 아니 이거 사법부 소통돼야 되는 거 죄송합니다. 아닙니까, 저한테 제대로 배우고 가겠습니다. TMI 알겠습니다. 투머치 인포메이션. 인포메이션. 뭐 이렇게 좀 진술하시다 보면 그 TMI를 하실 수가 있는데. 될 것 같아요. TMI를 하실 수가 있는데 뭔가를 좀 나한테 유리한 것만 얘기를 하려다 보면 좀 부자연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다소 자기가 조금 불리하게 여겨질 수 있을지라도 그 부분도 이제 좀 털어놓고 나는 그러나 속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상황을 잘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잘 알아서 그거를 이제 선택을 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사에서 되게 필요한 게 진술이잖아요. 이 진술 관련해서 김웅 권사님께서 직접 대본을 쓰신 걸로 저희가 상황극을 해볼 겁니다. 내용은 흥부가 놀부의 처한테 밥주걱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합니다. 근데 그 형수는 그거를 부인하고 있는 대질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상황극을 해보겠습니다. 자, 흥부님. 형수로부터 어떤 폭행을 당했나요? 작년 11월 달 오후 4시쯤에 쌀을 빌리러 갔다가 밥주걱으로 얼굴을 맞았습니다. 형수님, 흥부를 때렸나요?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분명히 밥주걱으로 때렸고 마침 밥을 푸던 중이라 밥알이 묻어 있었습니다. 목격자나 증거물이 있나요? 네, 마당새가 봤습니다. 직접 때린 것을 못 보고 흥부가 맞았다고 울면서 앉아 있었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고 5시쯤에 소죽을 끓이러 떠났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오후 4시에 누가 밥을 해요? 그때 밥을 푸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서로 진술이 엇갈린 상황인데 이때 흥부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맞을까요? 일단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변호사를 변호사 되게 좋아해. 좋은 변호사 있어? 왜냐면 모르는데 괜히 더 여기서 어버버 했다가 맞아. 더 그게 이제 불리해질 수가 있으니까. 아, 근데 지금 흥부는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예요. 죄송합니다. 아니 흥분 너무 억울하죠. 분명히 난 4시쯤에 맞았는데. 그럼. 근데 이제 마당새가 지금 5시에 나를 봤다고 하니까. 그쵸. 그렇다면 나는 1시간을 울었다고 난 얘기를 해야지. 그럼. 아까 지금 우리 김수길 검사가 이야기한 걸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간적으로 내 말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해서 진술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6시에 맞았어요, 사실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수사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검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런 거 잡아내는 게 검사들 일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바로 마당새가 5시에 소죽을 끓이러 갔다는데 그 뒤에 6시에 맞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수사가 틀어지는 겁니다. 항상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정확하게 시간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맞았고 그 뒤에 마당새가 그걸 보고 간 게 맞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예.